무조건 암은 항암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암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항암 치료 모든 암에 꼭 필요할까요? 모든 암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영기암,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제자리암은 거의 이제 대부분 수술만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일기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암에 따라서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양하거든요. 암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암이 만들어진 변이를 된 유전자의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성향이 조금 더 순한 암이 있을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직의 분화도에 따라서 좋은 게 있고 아니면 안 좋은 게 있고 아주 안 좋은 이런 분화도가 있고, 어떤 타입의 암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항암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영기나 1기암에서 고민을 하죠. 대개 이제 2기, B나 이렇게 되면은 3기, 4기는 대부분 다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1기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 경우에 1기면은 이걸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즘에는 이제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환자의 수술한 조직을 검사기관에 보내면 여기서 이 환자는 어떤 항암을 해서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암을 해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항암을 하도록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그걸 어떤 점수가 나와요. 기준된 점수가 있어서 이거를 넘으면 항암을 해야 되고, 그 점수 이내에 있으면 항암을 하지 않는 이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항암을 결정을 하는 거죠. 무조건 암은 항암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를 하면 항암 약물 치료가 원 용어죠. 항암이라면 암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우는 방법이 다 항암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항암 약물 치료. 사실 우리 항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항암을 안 한다 할 때는 항암 전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환자가 어떤 항암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난 이것만 안 하랍니다. 이제 그거는 어려운 거고, 대부분은 항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것만 안 할란다, 그걸 환자들이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요즘에 항암제들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안 되는 약제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한 번에 몇백에서 몇천씩 가는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경제력이 안 돼,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럴 때 이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난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랍니다. 그걸 환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죠.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자가 와서 저보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가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항암제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교수님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협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환자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고령인 경우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독한 항암제를 했을 때 잘 견딜 수 있겠는가 하고 갖는 삶의 질과 하지 않고 누리는 삶의 질이 어느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항암을 해가지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또 안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죠. 표준 치료를 안 해도 예후가 좋은 암이 있나요? 어떤 암이 표준 치료를 안 했을 때 더 예후가 좋은가? 사실 우리가 표준 치료를 안 해서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암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표준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필요 있는데 안 왔을 때 좋다면 표준 치료 자체가 필요 없는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표준 치료를 다 했을 때의 통계 자료상에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라는 게 나온다는 걸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했을 때 애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오히려 삶의질하고 연관을 지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앞으로의 생명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 안 했을 때 애우가 좋은 암이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입증이 덜 된 치료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그 자연치유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현대학을 하신 분들도 그래요.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치료법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할 때는 뭘 가지고 하시냐면, 누가 이걸 먹고 좋아졌더라, 누가 이걸 해서 좋아졌더라,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는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누가 먹고 좋아졌다, 몇 명이 먹었는데 누가 좋아졌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몇 명은 빠졌어요. 그냥 누가 먹고 좋아졌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먹었어요. 100명이 먹었는데 한 명이 좋아졌다. 그러면 1%겠죠. 1% 좋아질 가능성이잖아요. 여러분들 1% 만약에 다 놔두고, 그런 게 누가 좋아졌다를 놔두고 100명이 먹었는데 한 명이 좋아진다. 당신 먹을랍니까? 왜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케이스는 몇 명이 먹었는가를 빼버리고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먹었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100분의 1 확률, 1000분의 1 확률로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진 것은 다른 사람 다 먹어갖고 안 좋아지는데 이 사람만 좋아지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그걸 하면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암이라는 것은 정말 내 갈 길이 가능하면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여기에 쏟아낸 노력이 헛수고가 됐을 때는 치료가 더딜 수도 있고 잘못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자연치유를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 같은 경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싱 효과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를 해서 어떤 혈액 안에 있는 응고되는 것을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어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우리 환자분이 생각한 것만큼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고 다른 거 안 할 거다. 그거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네랄 계통에 제가 이제 딱 잘라갖고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공격할까 봐서 이제 그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미네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연에서 나는 어떤 물질에 미네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맹신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철분이 몽땅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먹고서 좋아졌다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은 사람들 제가 모발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발 검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과 철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맹신을 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사를 해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의 위해성이 더 크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음식도 어떤 특이한 음식을 하나를 골라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는 적이 있죠. 가지.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가지가 흉기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 가지를 먹고 어떤 분이 좋아졌다. 이게 나가고 난 후에 가지가 이 어느 하나 이걸로 해가지고서 모두 되는 것처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운동도 뭐 특별하게 하는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졌다든지, 또 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물에 대한 평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육각수 뭐 다양한 이름들의 물을 하더라고요. 이걸 먹어가지고 암이 좋아졌다, 암을 낳아버렸다, 뭐 신비의 뭐 물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과학적인 한번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내가 나도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학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랑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 이것만 할 거야, 다른 건 안 할 거야. 그건 위험한 거죠. 다른 거 하시면서 이게 위험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다면 한 번씩은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너무 치우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암 걸리기 전의 식사와 걸린 후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습관대로 가면 내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환경은, 암을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발 전이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암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지만은 100% 암세포를 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그대로면 이게 다시 씨가 돼서 크니까 바꿔야죠. 근데 되게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았던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거부감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 먹으면 거부하니까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않나,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는 분배를 나누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 올라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지니까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심, 저녁 막 먹는 분들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은 저는 아침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점심, 저녁만 먹게 되면 틀림없이 이분은 저녁을 많이 먹게 돼요. 저녁에, 왜냐? 어쨌든 아침, 점심 먹어야 할 양을 점심, 저녁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분배를 해주는 게 좋고,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효율적이라, 저녁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더라 아침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만 몽땅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 분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는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예요. 우리 이제 식단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기능들은 대개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미네랄들이 채소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위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사실 식이섬유는 이게 그 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첫째, 염증을 없애라. 둘째, 장 기능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라. 그게 어떤 격언비스무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식이섬유를 막 우리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막 유산균 찾고 막 하는데, 유산균도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꼭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을
유해균들을 없애버리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요. 우리 식이섬유는 유해균들의 밥이 안 돼요.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는 것은 되게 야채 종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공급을 해 줘야 될 건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반찬 다 채소로 나와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양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특별히 암 환자들은 좀 더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대개 한 40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식이섬유로 40g. 그러면 식이섬유로 40g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몇 g 정도 되느냐. 우리가 채식이 대개 보면 물이 많이 들어있죠. 확 물을 짜버리고 나면 되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 100g 먹으면 식이섬유는 10g 나온다는 뜻이에요. 40g의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우리가 야채나 이런 부분 채소 종류로 해서 400g을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400g을 먹으려면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정상적인데 장을 좋게 해줘서 장을 좋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요. 이 면역이 암을 없게 해주는 거. 또 우리가 장이 좋아지면 면역을 좋게 해준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암제 속에 특히 면역 항암제들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 내성을 막아주는 것도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 기능이 좋을수록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어떤 내성이 빨리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0g 정도의 채소를 먹어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40g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400g 먹으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즙을 내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즙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이섬유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400g 먹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가지고, 이런 채소들을 가루로 만들고, 뭐 동결건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식단에다 만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줘보기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이제 수분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식이섬유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동결 건조를 하거나 이렇게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면 아주 적은 양 가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어느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되게 우리가 뭐 잎채소뿐이 아니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잎채소, 뿌리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되게 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식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만 편식하듯이 먹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정순 씨께서 보내준 건데요. 현미 가래떡은 괜찮을까요? 현미가 우리가 일반 백미보다는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날에 이렇게 먹을 때 가래떡을 먹는다면 사실 이게 가래떡은요, 이게 농축이 된 거예요. 꽉 눌려진 거기 때문에 의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것보다도 떡이 훨씬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현미 가래떡을 먹는다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평소 때 먹은 현미 양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라는 게 무조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현미는 단지 뭐냐면 우리가 백미의 겉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현미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백미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으로 현미를 먹는 거하고 가래떡으로 먹는 거하고는 양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양은 잘 생각 훨씬 더 현미 가래떡이 칼로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소 때 먹는 것보다 좀 줄여서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백미로 만든 가래떡보다는 낫습니다. 식사할 때 감정 상태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암 환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암 환자도 뭐 식사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거고, 근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대놓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어왔어.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는 순간 어때요?
밥맛 없어져 버려요. 그죠?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그렇듯이 우리 식사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화력도 이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이게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걱정거리가 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 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좋아요. 또 저는 혼자 먹는 것은 피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혼자 먹다 보면 허겁지겁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만 먹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두 숟갈 들고 깨작깨작 하다가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즐겁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몸 안에서 산화물만 만드는, 또 아니면은 우리가 교감신경만 항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분위기는 밝은 게 좋고요. 가능한 한 걱정거리 되는 부분들은 식사 시간에는 피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가족이나 누가 같이 있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게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입맛이 없어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밥을 먹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입맛이 없을 때는 그런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먹어야.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만들면은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은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예요. 이때 무슨 항암 치료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인 걱정거리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 그렇지 않아도 암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입맛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면역도 떨어져요. 이거 다 안 좋죠. 그래서 절대 걱정되는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또 분위기를 살려주는 누군가가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빨리 먹는 것을 피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천천히.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치솟아 올라가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30분 정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 자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입안에서 오물오물 하면서 씹으면서 대화 나누고 하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막 몇 번 씹지 않고 넘겨버리고, 그 속도 빨라지죠. 소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장 기능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고, 우리 암 환자들이 식사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 환자 식사일기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그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날마다 이게 쓴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식사 패턴으로 가고 있는가를,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환자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인지, 아니면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사 패턴인지, 그러면은 이 일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몇 끼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먹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때 먹었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한다면 얼마 간격으로 먹었는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30분 정도 한 번 먹을 때 3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한 1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5분 만에 나는 먹어버린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내가 식사하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내가 못 먹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면 이 기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식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실행을 했는지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자료를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영양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줘서 암 식단으로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줘서 평가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게 좋은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식이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좀 아주 중요하고, 할 수 있다면 꼭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식이일기 써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한다면 어떻게 조리를 했는가도 써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튀김류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리할 때 조미료를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 그 다음에 간을 짜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갖고 온다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